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과에 재직 중인 전봉관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카이스트에서 근무한다고 하면 거기 왜 당신이 가 있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카이스트는 뭐 인문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20분 정도의 순수 인문사회 전공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건 과학이 아니라요. 근대 성과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원래 전공은 국문학입니다. 서울대학에서 국문학으로 박사를 받았고요. 근데 뜻하지 않게 황금광 시대라는 책을 쓰면서 근대 문화 쪽으로 관련된 책들을 지금까지 5권 냈습니다. 경성비담, 럭키경성, 경성자살클럽, 그리고 5년 만에 낸 책이 바로 이 책, 경성고민상담소입니다. 이 경성고민상담소는 이제 오늘 주제가 한국의 성과 사랑인데요. 이 신문에 고민 상담하는 어찌하릴까라는 코너가 있었는데요. 명함이 십자가로라고 하는 다른 신문의 코너도 있었고요. 제가 공부를 하다가 신문을 보다가 이 코너를 우연히 이제 문학작품 실리는 난에 이 독자 상담 코너도 실려 있는데요. 제목을 보시면 안 읽으면 안 되는 코너였어요. 알고 보니 그는 아내를 가진 몸, 뭐 이런 거라든지 남의 아내로서 애인이 생겼어요. 1930년대 신문 기사들인데요. 이런 기사들을 모아서 책을 지난 여름에 낸 책이 경성고민상담소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도대체 그러니까 1930년대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를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본 그런 책입니다. 일단 제가 지속적으로 경성기담이라고 하는 책이 살인사건과 스캔들을 다룬 일제강점기 때 책인데요. 그때 이후 지속적으로 제가 탐구하고 있는 부분이 이 사생활입니다. 사적 영역의 삶인데 말이죠. 우리의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공적인 삶이 있고 사적인 삶이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에도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이 완전히 다르구나. 낮에는 검사장이고, 밤에는, 그런 거라든지, 검찰총장이고, 하여튼 그런 사적인 생활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때 제 모습하고, 집에 제가 어떤 사람일지는 전혀 예측이 안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인데요. 인간에 대한 학문이라면 인문학 역시도 인간에 대한 평가 자체가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을 어우러져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문학도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을 아울러서 한 개인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위인전기를 읽으면서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룬 부분을 거의 못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생활은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밝히지 않으면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알 방법이 없죠. 그리고 설령 자기가 밝혔다고 하더라도 그 사생활의 모습이 진짜라고는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조사해보고 이러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적인 영역에 대한 공부가 안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지 인문학에서도 당연히 사적인 영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에서도 써놓은 부분이 이건데요. 인생의 빙산이라면 공적인 생활은 수면 위로 드러난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요. 빙산의 대부분이 수면 아래에 감춰져 있듯이 인생의 절반을 차지한 사생활은 개인의 기억 속에 꼭꼭 봉인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인문학의 딜레마라고 하는 부분이 인문학의 사적인 영역을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연구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연구를 못하는 것이지 그것이 무의미한 부분이라서 연구 못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그 아주 좋은 자료를 찾은 것이 어찌하리까라고 하는 조선일보에서 1931년부터 40년까지 연재가 되던 코너인데요. 여기서 한 320건 정도의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밌는 거는 뭐 원칙에 보면요, 풍기를 물러날 사실은 일체로 접수치 않는다라고 할 텐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는 검열을 한번 통과한 것들인데 좀 불편한 내용도 있을 겁니다. 풍기 문제 때문에 불편한 내용도 있을 것 같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조선중앙일보라고요. 그 여운형 선생이죠. 그분이 운영하던 신문인데요. 1934년 7월 15일부터 연재를 시작해서 조선중앙일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중앙일보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신문이고요. 한 2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그 회사 자체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한 200건 정도의 자료가 그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명함 십자로에서 뭐 사랑하는 청년은 알고 보니 불량자, 뭐 하여튼 뭐 이런 내용들 제가 고르고 골라서 이런 게 아니라 아무거나 고르면 대충 이런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사랑 이 주제, 그러니까 그런 성사랑이니까 당연히 가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에 빠진, 그러니까 제 책에서 경성국민상담소에서 빠진 내용 중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은 진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음악을 배우고 싶은데 집에서 반대한다. 답변이 굉장히 냉정한데요. 집에서 반대하면 음악 하지 마세요. 뭐 이런 답변들. 돈 없는데 동경유학이 가능합니까? 돈 없으면 동경유학 불가능합니다. 이런 내용. 또, 우리 아버지 좀 뭐 아주 기구한 사연을 쓰고 어릴 때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 가령 뭐 그분 이름이 손정팔 씨다. 이러면 손정팔 씨 어머니 손정팔 씨가 찾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놓는 그런 내용들을 빠뜨렸고 이제 성사랑 가정 문제 이 부분이 제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미리 이제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말이죠, 과거가 굉장히 윤리적이고, 성사랑의 문제에서 과거가 윤리적이고, 현재가 굉장히 많이 떼먹고 타락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이 훨씬 더 윤리적입니다. 성사랑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만 단서를 잡아 두시고, 그러면 이 근대적인 성사랑의 출발 지점이 1920, 30년대란 말이에요. 그럼 1920, 30년대가 굉장히 도덕적인 사회여야지만 지금이 타락을 한 거잖아요. 지금은 이 시대의 문제점을 대부분 다 극복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시대가 건전한 사회라는 그런 역설적인 결론을 도출해낼 거다. 요것만 전제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책은 전체적으로 6장이 되는데요. 6장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주로 다룰 부분은 조훈과 그 연장선상에서 있는 제2부인 문제, 신여성 첫 문제,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조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일찍 결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남편과 10편에 버림받은 방랑녀, 이대로 또 당길까요? 개가를 할까요? 남자에게 의뢰하지 마세요. 뭐 이런 답변인데요. 이러면 좀 읽기 불편하니까 제가 현대어로 이 내용을 한번 옮겨봤습니다. 그래서 이 31살 여잔데요. 31살이면 지금 이제 시집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15세니까 지금 결혼 생활 16년 차 주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5살 연하의 남자.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친구 중에도 장가가는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은, 저 친구 장가가겠네요. 그래서 10살짜리 남편을 맞아서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년 전에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사랑하여 딸을 낳았습니다. 결혼 생활 16년 된 남편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2년 차잖아요. 바람이 났으면 정말
나쁜 남자, 나쁜 중년 이럴 텐데 아직도 22이니까 이제 첫사랑을 찾아 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말이죠. 10살과 6살 된 두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학대하는 까닭에 저는 하는 수 없이 아들을 빼앗기고 집에서 쫓겨나 남의 일을 하면서 회개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재령 답답생이라는 황해도 재령이죠.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회개하기를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 부분인데 현대 젊은 독자들은 이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연령이 아주 균등하게 펼쳐져 있어서 연세 지급한 분들은 참 안타깝다라고 한 부분인데 현대 젊은 독자들은요, 이 여성부터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못된 남자는 처벌을 해야지, 이 감옥에 보내야지,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그 놈을 어떻게 받아주느냐,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의 정서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녀석이 있으면. 근데 이제 당시에 답변을 보시면요. 일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기자가 답변을 하는데요. 그 기자도 이제 이 비슷한 분위기에 그런 문화적인 조건 속에서 살던 사람인데요. 그리고 남성이고. 당신이 당한 일은 결코 당신에게 일어난 일 아니야. 현대 조선 여자가 흔히 남성에게 받는 학대다. 개탄할 일이다. 회개할 필요가 있다. 그 남자는 회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당신 말대로 개가가 필요하다면 개가해도 무방할 줄 아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개가를 하더라도 이 자식들이 개가한 여성의 자식들이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그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서요. 두 아들의 앞길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당신의 장래의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남자에게 의뢰하지 않고 산다는 점에서 고상한 생활일지 모릅니다. 라고 해서 31살 여성에게 결론적으로 충고하고 있는 거는 그냥 살아라, 혼자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코올릭의 어린 부부, 좋은 가정의 모습인데요. 현재 한국의 초혼 연령은 이제 남성 32세죠, 그죠? 32세고, 여성이 29세, 이렇게 됩니다. 조혼이 성행한 1930년대 한국 과정에서 이렇게 조숙한 부분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는데요. 1928년 조선 농민이 주최한 좌담회에서 10살에서 16살까지 유배우자 수가 42만 명이고, 5살에서 9살까지가 970명, 3살 6명, 2살 2명. 아주 구체적이죠. 그래서 17세 미만 유배우자, 왜 17세냐면 조혼의 기준이 남자 17세, 여자 15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인구의 2%를 상회했고, 이런 게 이제 조혼입니다. 이제 이 조혼의 폐해가 이제 이런 부분인데, 무식하니 이혼할까요? 잘 가르쳐서 살아보세요.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조혼의 일반적인 모습은요, 남학생들 있죠. 학교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중학생 정도 되면 장가를 보냅니다. 시골에서요. 어떻게 보내느냐? 너 결혼 안 하면 등록금을 학비를 보태주지 않겠다. 집에서 나가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조혼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렇게 되면 결혼하는 순간 여학생은 공부를 시집살이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포기하게 되죠. 그러면 여학교는 그래서 교칙에 의해서 여학생 자체의 결혼을 금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일종의 저는 그게 이제 가혹한 여성들에게 가혹한 제도였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뭐냐면 집에서 이제 결혼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관연하면요. 나이가 16이나 되고 말이죠. 이러면 이제 시집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학교에서 학교 못 다녀요라고 결혼 못 하겠다라고 하는 명분이라도, 그러니까 구실이라도 마련해 주려면 학칙에 기혼자
재학생 결혼 금지라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요,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었죠. 기혼자 결혼 금지 조항이 언제 남아 있는지 제가 이제 90년대 학번인데 1990년대나 되어야 결혼 금지 조항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연들 보면요, 아내와 말 섞기도 싫고, 뭐, 아내를 쳐다보기만 해도 불쾌해지고, 아내와 사는 고통을 느끼고 화기에 전념하고, 아내와 사는 이 영원한 고향을 등지고 객지를 떠들고 있고, 이런 사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남학생들은 웬만하면 기혼자들이고요. 중학생들 웬만한 남자들은 기혼자들이고, 여학생들은 웬만하면 처녀들이라는 거죠. 웬만한 게 아니라 싹 다 처녀들이고요. 그러면 본부인들이 있죠. 조혼하는 상대편은 무식한 구여성이죠. 일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조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적인 교육을 받은 남자와 무식한 구여성,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가정인 경우가 많아서, 이게 이제, 이게 사랑 없이 맺어진 건 둘째 문제고요. 부인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가정이 평화롭게 유지가 되기가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조혼은 어린 나이에 결혼을 강요받은 남성들에게도 불행한 것이었고요. 이혼 위기에 내몰려 생존권마저 외톨어지는 구여성에 비하자면 배부른 고민을 비춰줄 수 있었지만 그들 역시 조혼의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다. 얘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얘가 성인이 돼요. 얘가 이제 20살 정도가 돼야 10년 정도 지나서 그 사이에 애 두세 명 정도 생깁니다. 그러면 진정한 사랑을 찾아 나섭니다. 우리가 그 나이 때쯤 진정한 사랑을 찾아 나섰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조혼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정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일부 이제 사회학자들은요, 당시에 평균 수명 20, 30세다. 30살 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10대 때 결혼을 해야 이 자식도 낳고 기를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일제강점기 때 평균 수명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30 되면 죽을 준비를 하느냐, 그게 아니라 말이죠. 평균 수명을 언제 다 까먹습니까? 영유아 사망이죠. 영유아 사망이 평균 수명을 다 까먹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한 1, 2년 있다가 호적에 올리고 이러는 것이 그 이후까지 산다, 돌 지나서 산다 이러면 사는가 보다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서 그 문제로 돌릴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조혼이 아주 고려시대부터 그리고 조선시대 넘어오면 이 조혼 자체를 나라에서 여러 번 금지를 시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사회적 병폐가 됐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갑오경장 때 조혼 폐지안도 있고, 일제강점기 와서 일제에서도 17세, 남자 17세, 여자 15세 이하의 결혼을 금지하는, 금지했다고 해서 조혼해도 감옥에 보낼 수는 없는 거고요. 혼인신고를 안 받아줍니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지만 혼인신고를 안 받아주면 여성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그죠? 여성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좋은 여성의 관점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소박하는 남편을 어찌하리까? 23살 여사고요. 불행의 소유자고요. 7년 전, 그 옛날 16살 때, 자기는 조혼이 아니에요. 15살이 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혼이라는 게 그 정도로 연령이 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살짜리 남편을 맞았기 때문에 남편 기준으로 조혼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시에 연령 미만으로 혼인신고를 못했고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5학년이 됐는데 모든 걸 다 했는데 남편만 바라고 살았는데 남편을 위해서 저는 모든 힘과 정을 다 바쳤는데 저를 배척하고 이혼을 하려고 한다. 저는 이혼을 당한다면 아무데도 갈 데 없는 처지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시내에 와 있는데
이 구절을 보고 제가 이제 이 책 나오고 나서 SBS 그 독자, 그러니까 저자 소개 코너, 책 읽는 책 코너에 가서 이제 대화를 좀 나눈 적이 있었는데 아나운서가요, 이 사연을 보더니 붕괴를 합니다. 뭐냐면, 죄는 시대에 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남편이 잘못한 거죠. 어떻게 시대가 잘못한 거냐. 그렇게 따지면 말이죠. 지금 세상이 범죄자들은 다 시대가 다 그의 문제인 거냐.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 너무 원망하지 말고 네 알아서 해결하라. 이게 이제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언의 원인을 좀 더 살펴보면요. 이게 유학 때문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빨리 조언을 하는 주된 이유는 손자를 빨리 보려고 조언을 시키는 거거든요. 양반 집안에서. 근데 이제 유교의 고래에 따르면요. 남자는 20살에 관을 쓰고 30살에 가정을 꾸리고 여자는 15살에 비녀를 꽂고 20살에 시집을 간다. 이렇게 해서요. 남자의 유학의 성리학에서 말하는 남자의 결혼 정년기는 30살, 여성의 결혼 정년기는 20살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조언이 계속 성행하니까 경국대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종도 계속 조언을 금지하는데요. 이 영이 안 서는 것은 우리나라가 대체로 말이죠. 법률을 잘 안 지키는 주된 이유가 이것뿐만 아니라요. 윗사람들은 안 지키고 아랫사람들만 지키라고 하니까 안 되거든요. 뭐냐면 조언을 금지하려면요. 왕실부터 조언을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왕실부터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사대부 집안들이 조언을 해요. 그러니까 농민들 이런 사람들도 조언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니들은 하고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서요. 이게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조언의 기원은요. 몽골 지배기 공려를 피하기 위해서 생긴 풍속이다. 이게 이제 유력한 설이고요. 그다음에 왕실 간택 때 1년 동안 그 연령대의 여성들이 결혼을 못하게 돼서 빨리 결혼시키려면 빨리빨리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대체로 보면 말이죠. 상류계급에서는 자식 빨리 보겠다는 이유가 많았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가난한 집에서는요. 특히 딸 자식 중심으로 해서요. 이 딸은 키워봐야 남의 집 사람이 될 거라서 밥값이라도 아끼자라고 해서 2살 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당신 며느리하고 좀 키워서 며느리 해라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조언의 원인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이 조언에 파생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제2부인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한번 봅니다. 울고 있는 여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연을 볼게요. 아무리 기다려도 희망이 없습니다. 일여성의 사연인데요. 19살이고 이름은 정자입니다. 작년 4월에 우연히 모 전문학교 2학년 학생과 서로 사랑을 속삭이게 되었습니다. 만일을 두려워하여 민족등본까지 교환해 보았습니다. 예, 호적등본을 봤다고요? 확실히 미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9월에 그와 같이 그래서 불안한 상대를 사랑했고요. 그 후 9월에 고향에 가보니 뜻밖의 본처와 7살 먹은 여자애까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된 사람은 그제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본처는 구여성일 뿐더러 뜻이 맞지 않아 몇 해 안에 이혼해 보낼 것이니 참아달라고 얘기를 하더라. 얘는 또 배운 만큼 배운 여성이잖아요. 이 정자라는 여성은요. 그런데 그러면 그럭저럭 오늘까지 지내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운 여성들도요. 그러던 중 이번에 뜻밖의 본처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울어도 시원찮고 죽어도 시원찮다. 남편은요. 3년만 있으면 저 구여성 본처 내쫓을 테니까 3년만 기다려달라. 라고 하니까 이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게 이제 울고 있는 여성의 사연인데요. 여기서 제가 처음에는 뭐 이 여성 불쌍하다 이랬는데 이 속도를 한번 보세요. 속도. 당시에 지금요 우리 그 커플들 와 있는데 지금 말이죠. 이렇게 빨리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4월에 만나서요. 9월에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할아버지들, 저희 관점에서 할아버지고,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버지 세대들은 다 4살, 4월에 만나면 이제 9월은 결혼 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이 당시에 모던 보이와 모던 걸들의 연애 풍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R 기자의 답변 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면서 본처와 관계 남자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그 남자의 의지가 박혀한 조짐을 볼 수 있습니다만 세상에 흔히 있는 일이다. 이건데요. 이것도요. 본처에 있으면서 딴 소실, 작은 집을 얻는 게 세상에 흔히 있는 게 아니라요. 작은 집 사랑하면서 본처 애 낳는 게 세상에 흔히 있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른 거고요. 남편이 결혼했다.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그래서, 그다음에 1930년대 연애 에티켓이 남편이 결혼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녀석이 우리가 사실은 말이죠. 연애하면서 저 남자가 총각일까 유부남일까 이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호적등본 안 떼봤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그걸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건데, 이 당시에는 자기 호적 등본이 깨끗하면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내가 총각이라고 말이죠. 해주면 여성들이 굉장히 호감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대부분이 반수 이상이, 중학생의 반수 이상이 유부남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믿을 수가 있나요? 지금은 전산 처리가 되지만, 당시에 면석이들이 쓴단 말이에요. 담배 한 갑 쓰고 위조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도 이제 젊은 세대들 중에 초본하고 등본하고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등본에는 가족관계 다 나오는 초본에는 자기 거밖에 안 나와요. 초본 때 가지고 이거 봐봐, 나 총각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결정적으로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좋은 가정은 혼인신고를 안 받아줍니다. 그럼 결혼 정년기가 되면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언제 혼인신고를 하겠어요? 보통? 그러니까 내가 17살이 됐으니까 혼인신고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애가 태어날 때가 아니라 아들 태어날 때 합니다. 보통. 아들 호적에 넣어야 되니까. 딸은요, 부잣집에도 그러더라고요. 딸 3명이 있는데 호적에 안 집어넣더라고요. 그런데 아들 태어나니까 부랴부랴 아들 넣으려고 혼인신고하고 호적에 넣고 이런 부분들. 제가 처음 전제했던 것이 지금이 훨씬 더 윤리적인 시대라고 말씀드린 것을 감을 좀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축적은요, 조선시대식 일부일처인데, 조선시대는 철저하게 일부일처제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관점에서 일부일처제는요, 한 남자에게 배우자가 한 명밖에 없다. 이게 일부일처제인데요. 조선시대의 일부일처제는 한 남자에게 처라고 하는 지위, 첩은 처가 아니니까. 첩은 능력대로 두세요. 이런 거고요. 처를 2명 얻으면 이건 처벌받습니다. 그래서요, 조선시대 여성은요, 칠거지약이라고 해서요, 남편이 첩을 두더라도 질투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런 게 있죠. 이런 사회가 어찌 윤리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자가요, 한 여자와 살아가는 뜻이 아니라 부인, 아내로 부를 수 있는 여성은 단 한 명이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 제2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굳이 말하면 이런 겁니다. 조선시대 첩은요, 사회적 신분이 낮아요. 본부인에 비해서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이 제2부인, 소위 말하는 신여섭 첩은요, 본부인은 못 배웠어요. 시골에서 무식한 여성이에요. 제2부인은요, 여학생입니다.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죠. 그리고 이때가 또 달라진 게, 조선시대는요, 한 번 첩은 영원한 첩입니다. 첩이 본부인으로 못 올라가요. 근데 근대적인 제도가 되니까 처에 등록만 되면 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첩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처만 내쫓으면 처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여성을 스스로가 옛날에 첩과는 다르다라고 해서 스스로가 부르던 명칭이 제2 부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법률적으로는 절대로 인정이 안 되고요. 그런데 여전히 이분들은 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첩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거는 느끼시겠죠. 예. 그런 부분이었고요. 처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없었다. 뭐 이런 거고요.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는요, 혼인예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입니다. 그래서 1915년에 대신문, 일본 대신문에서 이런 판례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자식을 낳더라도 서자가 되고 막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학교 선생님이 첩이 된 거예요. 박사님의.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뭐가 됩니까?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은 그런 일은 별로 안 일어나잖아요. 하여튼 그래서요. 그래서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던 선생님, 그것이 참말입니까? 뭐 이러면서 참 모를 일입니다. 박사라는 신사에 유혹을 당했을 것도 아니고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호강하시겠죠? 자산가요? 박사요? 신사유진 세컨드가 되어가지고 뭐 이러면서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뉘우침 없습니까?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선생님 첨년의 자리가 그렇게 안타까우십니까? 뭐 이렇게 돼서요. 맨 마지막이 뭐냐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게 마지막일 겁니다. 아무개 첨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거든요. 저는 이 이인숙이라는 여학생에게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기 학교 모교의 교사로 와 있었던 정말 시대를 앞서간 신여성이 첩이 되면 안 되죠. 그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감이 있잖아요. 내가 공부해봐야 어떻게 보면 박사님이 첩이 될지도 모르 이러면 정말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 의욕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나쁜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김 선생님은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닐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남자들의 항변을 볼게요. 아버지의 언명이 있어서 부모님을 위해서 결혼식을 치렀는데 결혼하기도 육체적 관계는 없었고 결혼 이튿날 저는 집을 떠나 만주로 와 있었다. 초대한 사람은 부모를 모시고 있다. 뭐 이렇게 하는 사평가라고 하는 게 만주 장춘에 있는 메인 스트리트가 사평가입니다. 만주로 도망간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니까요. 사실은 이게 기자들도 조언해주긴 못해요. 부모님께의 강요로 원하지 않는 여성과 결혼을 했고, 새로운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상당히 애매한 그런 부분이죠. 한 사람은 희생을 하면 안 되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요, 본부인이 희생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일반적인 의식? 본부인이 희생돼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재밌는 토론회가 하나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문제 이제 지상토론이라고 해서요. 뜻하지 않게 이제 지상토론이 이루어진 건데요. 성동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연을 하나 보냅니다. 그냥 평범한 사연이에요. 근데 평범한 사연인데 30살 교사다. 13살 때 조혼했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뭐 늘 보던 부분이고 상대자가 4살이나 연상이 된다. 그러다가 18살 때 어떻게 돼 여아가 하나 생기고 어떻게 해야 라고 하는 게 아마 밤이 길었겠죠. 겨울이었겠죠. 그죠? 5시가 지나면 깜깜해졌을 겁니다. 지금하고 그 당시하고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지금은요 밤에 할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전등이 일반화되고 TV가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인간에게 밤을 되찾는 건데 그 당시에는요 TV 없고 전기 없던 시대는 밤에 할 게 하나밖에 없는 잠자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아이가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의 내용이 뭐냐면요. 아내가 밉다 이게 아니라 소생은 없어하면 지금 10년 동안 그가 싫어서 집에 들어가는 객지를 생각하며 성 문제에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아내가 싫은데 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이게
교사가 보낸 사연입니다. 예. 그래서 그 고평 생활을 하고 있는 만큼 10년 독시 생활에 성문제 보면 여간이 아니온즉 이걸 어떻게 처결해야 되겠습니까? 얘도 정말 한심한 녀석 아닙니까? 그걸 얘한테 물어보면, 기자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글을 실어서 피해 다니면서도 한 방에 자게 되는 때는 본능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늘 선교도 해왔습니다. 나쁜 사람이기까지 하네요. 그래서 기가 막힌 사람이죠. 그래서 일 기자의 답변이 여성들이 보는 관점과 남성들이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른데요. 남성들은 괜찮게 말했다라고 봅니다. 이혼 문제는 조선 일대 사회 문제가 되어 있는 터인데 이것을 개괄적으로 말하면 과도기에 있어서는 부여성되는 아내가 많이 희생되어야 될 거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랑이 새로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내보내라. 근데 이제 문제는요, 부여성이 보상해준다고 하더라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첩하고 같이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당합니다. 조선시대 여성의 삶이죠. 투기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내 자리만 그대로 보존해주세요. 이게 부여성의 일반적인 태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환장을 하는 거죠. 내가 사실 어떻게 해주면 내 전 재산 줄 테고 생활비 다 줄 테니까 이혼해달라 해도 그냥 서방님은 첩을 10명을 들이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너무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혼하기도 쉽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도 22년 동안 고통을 느낀 체험자라고 하니까 우리는 한 50, 60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30살? 30대 중후반? 뭐 이런 사람. 그러니까 여전히 얘도 아주 혈기왕성한 사람이었던 거겠죠. 태평일 사연자도. 남자 측에서 희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여자를 위해서 없는 사랑을 새로 베풀 수는 없을 것이며 이 문제를 잊어버리고 다른 문제에 정성을 다하여 노력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낳은 아이들의 교육까지도 불완전합니다. 또 얼마나 살는지는 모르지만 피차 화평한 맛이라 볼 수도 없으니 이것이 사람의 할 일입니까? 요즘 유행어인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너무 22년 동안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는데요. 이 말도 나름 타당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결론은 답이 없었다. 그러니까 조언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지지 않으면 답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서요. 그런데 이제 조언이 언제 없어지느냐면요. 1945년 해방이 되면서 민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관습적으로도 해방 이후에야 조언이라는 제도는 서서히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광수도요, 조언은 아닌데 원하지 않은 결혼을 했습니다. 조언이 아니라고 해서요, 17살보다 많다고 19살 때 장가를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관점에서는 똑같이 원하는 것 마찬가지인데, 이광수의 첫 번째 부인이 백혜순이라는 사람입니다. 19살 때 결혼을 했죠. 근데 이제 이 백혜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거의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자기가 말을 하지 않아요. 혹시 뭐 김기림이라는 시인 아시는 분 있는 거예요? 김기림도 13살 때 장가를 가거든요. 그 부인에 대해서는 기림 오빠에게는 13살 때 결혼한 아내가 있었어요라고 기림 오빠의 친동생이 증언한 것 말고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가 조언한 부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함구를 하고 있는데, 이광수는 그래도 이제 몇 줄이라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변명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동경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방학 동안에 일시 귀국해서 고향에서 지내던 어느 날 할아버지들 되는 먼 친척이 찾아와 대뜸 혼담을 꺼냈는데요. 그래서 이광수의 작고한 부친의 술친구였던 S라는 노인이 신병으로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그를 꼭 사위로 삼아서 어린 딸을 맡겨야 하면 편히 눈을 감겠다. 그래서 늙은 몸으로 먼 길을 찾아와준 친척 어른에 대한 예의로 이광수는 그날 밤 어두운 밤길을 걸어 S 노인 집으로 갔는데 S 노인은 이광수의 손을 붙잡고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유언처럼 자신의 부친의 친구이며 변변치 못하지만 어린 딸을 부탁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임종을 앞둔 병자의 딱한 가혹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무조건 예라고 대답하고 다음 달에 사인교회에 앉아서 장가를 들었다. 이게 자기가 말한 건데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거짓말입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아무도 이렇게 결혼을 하지는 않아요. 뭔가 다른 어떤 집안 내에 어떤 맥락은 있었을 것좀 같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 황주의 시 제목입니다. 배 아픈 후회라고. 첫날 밤부터 후회가 밀려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다음날 나는 도망가려고 동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한국의 예법에 그런 법은 없다라고 해서 3일을 겨우 치르고요. 이제 고꾸라 양복을 입고 동경으로 떠났는데요. 그 다음 장면이 너무 재밌어요. 이 당시는요, 다 동경에 모여있는 남학생들 전부 다 고향에 다 아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모든 보여 모든 거리 연애한다는 거는요, 원래가 유부남과 처녀가 연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광수가 굉장히 슬퍼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연애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계속 연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광수는요,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진짜 그렇게 써요. 신앙의 힘으로 아내를 사랑하려고 빌었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는 안 들어두시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랑을 만들어주시지는 않더라. 그래서요, 그때 말을 싫다하는, 이광수가 참 글을 잘 써요. 싫다는 한 생각이 내 마음을 꽉 붙들고 놓지 않았다. 신부는 나와 동갑이었다. 신부에게 무슨 결점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었고 마음씨는 보통 사람 이상이다. 그러니까 더 싫은 거야. 흠이라도 있으면 막 그걸 빌미 삼아서 막 욕을 할 텐데 너무 착해. 더 싫어. 뭐 이런 게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생각이죠. 근데 어째서 그렇게 싫을까? 그 싫은 모양은 도저히 형언할 수가 없었다. 나는 경솔하게 혼인을 후회하면서 지극히 불쾌한 생각을 가지고 동경으로 돌아왔다. 혼인이라는 이 한 사실이 내 우주를 온통 변해버린 것 같았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귀국을 했는데 오산학교 교원으로 일하면서 아내와 동거를 했고 진근이란 아이도 어찌하야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아내를 사랑하리라고 무던히 애썼지만 없던 사랑이 노력한다고 생기진 않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학교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집에 안 들어가기 일쑤였고요. 언제나 순종하는 착한 아내를 미워할 수 없어서 더 답답했고요. 그래서 그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다시 동경유학 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 문장이 너무 가슴 아픈 문장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요. 문제는 아내뿐이었다. 어린 것을 하나 낳았지만 돌이 못 되어 죽고 가족이라고는 단 두 식구뿐이었다. 평생 가도 이야기 한 번 하는 일하고는 두 내외였다. 이런 내외 많아요. 그렇다고 피차 성낸 모양이나 미워하는 모양을 보이는 일도 없었다. 이런 가족도 많습니다. 남이 보기에는 의좋은 부부였을 뿐이다. 실상 아내는 착한 사람이었다. 내가 학교에 가서 10날 20날 묵고 안 돌아오더라도 불평 한마디 하는 일이 없었다. 불평이라도 해주면 그 빌미로 헤어지자 이럴 텐데 오셨어요. 이러니까 이러는 부분이죠. 어린 것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진지해지니까 웃으면 안 되겠네요. 어린 것이 앓는 동안 나는 돌보지 아니하였건만 거기에 대해서 입 밖으로 내는 아무 말도 없었다. 어린 것이 죽은 뒤에 나는 집에 돌아오지 아니하였건만 그는 아무 말 없이 혼자 있었다. 얼마나 슬프고 무서웠을까? 나는 실로 무정하고 죄 많은 사람이다. 나는 어린애가 돌이 가깝도록 한번 안아준 일도 없었다. 그리고 어린애가 숨을 모으는 것을 보고도 나는 웃고 잡담하였다. 그것이 죽은 뒤에도 나는 눈물 한 방울 아니 흘렸다. 나는 1년쯤 후에 죽은 어린애에게 무정한 것을 푹이나 뉘우쳤다. 꿈이면 그 어린 것이 두렁이를 읽고 팔을 벌리고 내 앞에 서서 시무룩하게 있는 양이 보였다. 그는 그 짧은 일생 동안에 내가 무정하게 한 것을 원망하는 것이었던가. 그러니까 좋은 일한 제도는 없어져야 되는 제도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식 결혼시킬 연배가 된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원하는 사람한테 보내주세요. 못할 짓을 하게 됩니다. 착하면 더 싫다잖아요. 다른 주제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요. 가령 이런 겁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야만한 시대였느냐면요. 이 사연 한번 속 타는 김생의 사연. 1개월 전이다. 26살 청년인데 소생의 처가 타인과 간통을 하였습니다. 타인과 간통을 하면 이 여성 나쁜 여성 맞죠?
계속 읽어봐요. 20일 전에 집에 일이 있어 뒤져보니 뜻밖의 의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따져보니 간통한 절말을 자백합니다. 간통한 남자는 본인이 집에 들어와서 여자 혼자 있는 기색을 알고 여자에게 몸을 요구합니다. 여자는 강력히 거절하다가 힘이 붙여 어쩔 수 없이 강간을 당했다고 합니다. 성폭행을 당한 거네요. 그죠? 성폭행을 당했으면 남편이 나쁜 놈이죠.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으니까. 스스로가 반성해야 될 문제지. 그런데 이 치사한 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간통한 자와 살 수 없으니 간통자인 간부어 가서 동거하라.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아내는 잘못해서 용서해달라고,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용서를 알갈하면서 저는 간부인 너와 살 수 없다. 그러니 혼인 비용을 내라! 제가 왜 치사한 놈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정말 치사하고 졸졸한 그런 남성이었습니다. 이번만 용서해달라고 애걸을 합니다. 이러니까 답변하는 변호사 진태학인데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가 대한민국 변호사협회 회장을 하거든요. 해방 이후에. 그리고 진보적인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이 신태학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쓴 게 시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시대의 의식이 이랬었다. 남의 처가 되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할 때는 법률상으로 본다니 도덕상으로 본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변호사 입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야만의 시대였다는 제 주장이 극단적인 주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것 신화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문화는요, 어떤 문화든 존립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문화상대주의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런 건데요. 문화상대주의는 대원칙으로 존중이 돼야 되지만 나쁜 문화는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가령 이제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 할례 같은 거. 아프리카에서 남성들이 성적 만족을 위해서 어린 여성들의 성기를 꼬매버립니다. 이런 거. 다음에 이제 명예살인이라는 거.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여성이 있으면 가족이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런 거는 나쁜 문화인 거죠. 나쁜 문화가 분명히 있고요. 한국 문화에도 반여성적이고 반인권적인 문화가 있단 말입니다. 전근대적인 문화에서. 우리가 동방예의주의라고 우리 문화는 완벽하다고 하는 순간 그 문화가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 문화 속에 남아있는 반인권적인 요소, 반여성적인 요소들을 해결해 나가려면 나쁜 문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낫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우리 문화가 야만이다라는 게 아니라 전근대 문화가 전반적으로 다 야만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우리만 남성 중심주의적이었고, 미국은 안 그랬습니까? 미국에서 여성의 권리가 남성과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된 것은 1980년대에 불과하고요.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흑인이 백인과 함께 식사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니까 오늘날의 윤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는 윤리적이었고 현대는 비윤리적이고 윤리가 타락했다. 이런 관점은요.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과거의 문제를 이만큼 발전시켜 왔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 이것을 더 나은 문화로 만들어 보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언급하는 것이 적어도 제가 이제 40대 이제 중반이 되는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세대가 이제 청소년 자녀들 많이 두고 있어요. 저는 조금 어린데 애를 늦게 낳아서 청소년 자녀들한테 우리 세대가 그렇게 야단치는 애들이 우리 엄마 아빠 젊었을 때 안 그랬으니까 너 제발 그러지 마라. 그런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책에 당부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예전에 90년대 신세대라는 말, 오렌지족이라는 표현, 야타족이라는 표현, 그리고 그런 것들 다 우리 세대가 만들어낸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대가 그렇게 나쁜 세대가 아니니까 이해하는 관점으로 보자. 그러니까 젊은 시절을 망각하면서 세대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걸 보는 극단적인 사례가 1930년대는 지금보다 더 야만적인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가 이 책을 쓴
그 목적이고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장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